화이자가 올해 3월 오미크론 전용 백신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부터 뉴저지 전역에 거센 바람과 함께 급격한 기온 강화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어제 뉴욕 브롱스의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8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17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비시민권자들에게 시정부 선거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시티그룹은 14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에게 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지난 8일부터 모바일 스포츠 도박이 허용되었습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인 등록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정 불화가 한인 가정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뉴저지주 한인회장 선거에서 저를 지지해주신 한인 동포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한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 새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2022년은 용맹의 상징인 호랑이 해입니다. 동물의 왕인 호랑이의 생명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시고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제약사 화이자가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 예방 효과가 높은 오미크론 전용 백신을 올해 3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오늘 CNBC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의 예방 효과가 높은 일명 오미크론 전용 백신을 3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vaccine will be ready in March. I don't know if we will need it. I don't know if and how will be used, but we'll be ready. And in fact, we already starting manufacturing some of these quantities at risk. 그는 화이자는 추후에 나오는 변이에도 전용 백신을 제조할 예정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오미크론 전용 백신을 하루빨리 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기존 화이자의 백신의 경우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중증화 위험률과 입원 위험률에는 예방 효과가 있으나 감염은 예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오미크론 전용 백신은 특히 오미크론의 감염에 대해 예방 효과가 탁월한 백신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보건안전국 UHS의 발표에 따르면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2차까지 접종받을 경우 오미크론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는 단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편 또 다른 백신 제조사 모더나도 오미크론 전용 백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모더나 측은 곧 해당 백신의 임상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 영국, 스위스와 185억 달러 규모의 사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0억에서 30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화이자의 백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아동에게 주로 발견되는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91% 예방 효과가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지난 7일 발표되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지난주 폭설에 이어 이번 주 초부터 뉴저지의 강추위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급격한 기온 강화로 건강관리 및 가정 내 상수도관 동파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 NWS에 따르면 월요일 밤부터 북쪽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함께 기온이 급강하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까지 기온은 10도 초반, 즉 섭씨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시속 20에서 25마일 사이의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한 자릿수로 떨어져 더욱 춥겠습니다. 또한 북부 뉴저지 일부 지역은 섭씨 영하 20도 가까이 되는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 국립기상청은 밝혔습니다. 화요일 낮에는 화창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10도에서 20도 사이, 즉 섭씨 영하 12도에서 영하 6도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화요일 밤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아래로 내려가면서 더욱 춥겠으나 바람은 잔잔한 편으로 체감 온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상예보관은 전했습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북극 한파에 대비해 애완동물들을 집 안으로 들여놓고 상수도 간 동파에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수요일쯤 기온이 30도 중후반까지 올라 영상 기온을 회복하면서 물러날 것이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속 25마일의 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요일인 13일에는 40도까지 올라가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어제 뉴욕 브라운스 고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8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17명의 사망자가 나오며 30년 만에 뉴욕시 최악의 화재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경 뉴욕 브롱스의 이스트 181스트리트와 발렌티노 애비뉴에 위치한 19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1시경 화재 신고를 받고 도착한 소방국 FDNI 대원들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했음에도 결국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8명은 어린아이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Could have died in there with that smoke. It was really, really bad. 또한 60여 명이 부상을 당해 7곳의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 중 32명은 목숨이 위태로운 것으로 밝혀져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중 다른 9명은 심각한 중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휴대용 실내 전기 난방기구에서 불길이 시작되었으며 불길이 퍼지기 시작한 2층과 3층의 아파트에 문이 열려져 있어 불길이 건물 전체에 빠른 속도로 확산했습니다. 이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화재 사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늘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사망자 수를 기존 19명에서 17명으로 정정했습니다. We said this yesterday and we will continue to say this is an unspeakable tragedy. Not only did this fire leave a burning pain in the hearts of people in this community, but it has left a burning pain in the children and the teachers and the faculties of this school. And it is clear that these families and the entire community is receiving support from across the country. Just a few moments ago, I received a call from President Biden, and he has made it clear that whatever we need, the White House is going to be there for us. 이번 화재는 지난 1990년 8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브롱스 해피랜드 나이트 클럽의 화재 사건 후 32년 만에 발생한 뉴욕시 최악의 화재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욕시에서는 이제 비신문권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비신문권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주요 도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세금을 내면서 합법적으로 뉴욕시에 거주하는 비시민권자들은 이제 뉴욕시 정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9일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례안 통과 후 30일이 지났음에도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해당 조례안의 법적 효력이 발효된 것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앞서 비시민권자가 뉴욕시에 30일만 거주해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해 그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시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 주민들은 정부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해당 조례안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 30일 이상 거주하며 세금을 내는 영주권자와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비시민권자들은 앞으로 뉴욕시의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선거 등 뉴욕시 정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80만 명 이상의 비시민권자들이 투표가 가능하며 그들의 첫 투표권 행사는 2023년 중간선거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뉴욕시에 등록된 유권자 490만 명의 1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현재 메릴랜드와 버몬트주의 일부 지방정부가 비시민권자에게 선거 참정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준 첫 주요 도시이며
가장 큰 규모의 비시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단체 김동찬 대표는 해당 조례안의 법적 효력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계를 포함한 소수계 정치인들의 정계 진출이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떤 이슈에 투표를 할 수 있다든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참정권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권이 없더라도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우리에겐 좀 더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조례안의 법적 효력을 중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이사를 밝히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법정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효선입니다. 시티그룹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을 이달 말 해고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금융업계에서 백신 미접종자를 해고하는 첫 차례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안정 기자입니다. 미국 대형 금융회사 시티그룹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주요 금융회사 중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시티그룹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1월 14일까지 백신을 맞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일단 무급 휴가를 갖도록 한 뒤 이달 말부터는 해당 직원과의 고용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최근 직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다만 의학적,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티그룹은 지난해 10월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고용의 조건이라며 의무화 조치 시행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최고 경영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행정 명령에 따르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신 의무화 조치는 사무실에 복귀하는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22만 명이 일하고 있는 시티그룹의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사무실에만 적용돼 약 6만 5천 명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티그룹은 90% 이상의 직원이 백신을 접종했으며 마감 시한을 앞두고 접종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구글과 페이스북, 월트 디즈니와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월마트 등 주요 미국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해 9월 백신 미접종자 593명에 대한 해고 절차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백신 의무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미국 직업안전보건청 OSHA는 작년 11월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백신 접종을 끝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업무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재 월가의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등 타 금융회사들은 백신 접종이 권장사항으로 미접종자 해고와 같은 극단책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내 각 언론들은 백신 미접종 직원들에 대한 이와 같은 해고 조치에 대해 시티그룹이 월가에서 가장 강력한 백신 정책을 채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욕주에서 지난 주말부터 모바일 스포츠 도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주 정부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 시장으로부터 매년 5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6일 뉴욕주 게임위원회는 8일 오전 9시부터 뉴욕주 전역에 모바일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 게임위원회는 시저 스포츠북, 드래프트 킹스, 팬듀얼, 러시 스트리트 인터액티브와 같은 4개 도박 업체의 모바일 앱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뉴욕주에서 애플 앱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다운받아 스포츠 도박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뉴욕 주민들은 온라인 도박이 허용되는 뉴저지로 넘어가 온라인 도박을 즐겼으나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은 모두 뉴저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4월 조셉 아다보 주니어 뉴욕주 상원의원은 뉴저지주 스포츠 도박 시장의 25%가 뉴욕 주민들이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에서도 온라인 도박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정부는 스포츠 베팅의 수익의 51%를 세금으로 부과해 연간 4억 8,200달러의 세금을 걷어들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이러한 온라인 스포츠 허용이 많은 도박 중독자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에 세금 수익 중 600만 달러를 도박 중독 예방 및 치료에 지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익 중 500만 달러를 주내 청소년 스포츠 지원에 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 지사는
지난해와 올해의 예산안 확정 당시 온라인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지난해 4월 뉴욕주는 전국에서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는 네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인 등록이 1월 8일 마감됐습니다. 그러나 역대 대선 중 최저의 유권자 등록률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참여를 위한 뉴욕 1원 9개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1월 8일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 결과 재외선거인으로 분류되는 영주권자는 629명, 9개 부재자로 분류되는 유학생 및 주재원은 8,023명으로 총 8,715명이 신규 등록을 마쳤다고 뉴욕 총영사관은 밝혔습니다. 여기에 영구 명부에 이미 등재된 1,725명을 포함하면 뉴욕 1원에서는 총 1,440명이 이번 제20대 대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9년 기준 뉴욕 총영사관과 필라델피아 출장소의 추정 유권자 15만 9,999명 대비 6.52%가 이번에 등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 총영사관 관할인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주에서 추정 유권자 13만 4,625명 중 9,659명이 등록해 7.10%의 등록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 필라델피아 출장소 관할인 펜실베니아와 델라웨어에서는 871명이 등록해 3.43%의 등록률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대통령 선거에 재외선거인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제18대 대선에 13,716명보다는 5.9%가 감소했고 2017년 19대 대선에 13,716명보다 23.8%가 감소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이 이토록 급감한 원인에 대해 뉴욕 총영사관 김호택 재외선거관은 고국의 대선에 대한 관심 부재와 코로나19의 영향을 꼽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지난 두 번의 대통령 선거보다 이슈화가 덜 되다 보니 재외국민의 관심도가 아무래도 낮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서 순회 접수를 한 결과 이전 선거들보다 그 접수 수가 30에서 40% 정도에 그쳐 코로나의 영향도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등록된 재외선거인 및 9개 부재자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선거인이 692명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개 부재자는 8,023명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등록이 6,66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순회 접수가 1,167명, 공간 방문 접수는 885명으로 집계됐다고 뉴욕 총영사관은 밝혔습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는 다음 달 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됩니다. 투표소 위치 및 투표 관련 문의사항은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로 문의하거나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2년째에 이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다 보니 여러 형태의 갈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 그리고 부부 간의 불화가 고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의 가정 불화, 해법은 없는지 안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뉴욕 가정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한 가정 불화 중 부부 간의 불화가 한인 가정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9일 가정문제연구소가 공개한 2021년 상담 통계에 따르면 전체 총 688건의 상담 중 부부 간의 불화는 45건입니다. 2020년 58건에 비하면 13건 줄어들었지만 부부 간의 불화가 2년 연속 가정 불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정 불화와 관련한 상담으로는 배우자의 정신적 학대가 29건,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은 25건,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와 기타 자녀 문제 또한 각각 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상담 건수는 저소득층 노인 복지 혜택으로 전체 상담건 688건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323건입니다. 이에 대해 가정문제연구소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족들이 집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간 쌓인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폭발해 갈등의 양상이 예전보다 더 다양해지며 그 정도 또한 심해지고 있다고 가정문제연구소 레지나 김 소장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뉴욕의 한 이혼 전문 로펌이 기혼자 2,700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결혼 생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21%가 동의했습니다. 이는 2020년 봉쇄가 막 시작됐던 때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로 이들은 봉쇄 기간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오히려 이혼 결심을 굳혔다고 했습니다.
레지나 김 소장은 팬데믹으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때일수록 각자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등 야외 활동을 하면서 심신의 활기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로스 공화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합쳐진 잡종 변이, 일명 델타크론이 발견되었다고 키프로스 대학의 연구진이 지난 8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델타크론 변이가 키프로스에서 채취한 25개의 검체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하며 검체에서 발견된 델타 바이러스 중 일부가 오미크론과 유사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해당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전문가 쿠팔리 박사는 트위터를 통해 연구 중 델타 표본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며 델타크론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자문단을 지낸 6명의 전문가들이 국가 방역 전략을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가 아닌 코로나와의 공존으로 공식 변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건자문위에서 활동했던 루시아나 보리오 전 식품의약국 FDA 수석과학자 등 유명학자 6명이 지난 6일 미국 의학협회 AMA 저널에 이 같은 전략 변경을 촉구하는 논문 3편을 동시에 게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논문에서 뉴노멀의 첫걸음으로 코로나를 독감을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정부가 여전히 바이러스 퇴치라는 불가능한 목표에 방역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로 재확산이 시작된 지금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항구적 비상사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바이러스 검사와 감시, 백신, 마스크, 치료제 등을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계속 보급하고 디지털 백신 패스를 의무해야 한다고 논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0일 미국이 2021년 한 해 동안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를 전년도보다 6.2% 많이 배출했다고 환경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온실가스 증가는 전체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석탄 사용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데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지난해 석유와 천연가스의 생산이 많이 줄어진 상황에서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예상보다 강하게 경제를 재가동하자 연료 품귀 현상이 났고 이때 버림받던 석탄과 화력 발전이 대체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또한 석유 등 화석연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송교통 분야의 연료 사용이 지난해 10% 증가한 점이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의 배출량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을 변경합니다. 현재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항공편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되어도 검사지 발급일이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이면 음성 확인서가 인정되고 있으나 검사를 출발일 기준 72시간 전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